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GAN입니다. 이 논문의 full name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고요. 줄여서 GAN 혹은 GAN이라고 발음합니다. 본 영상에서 저는 GAN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GAN은 최근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을 법한 굉장히 그럴싸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생성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 보이는 각각의 그림들은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GAN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입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을 법한 그럴싸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원리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률 분포인데요. 확률 분포란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부터 6까지의 눈금이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칭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확률 변수 x는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인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각각 동일하게 6분의 1이기 때문에 눈금이 1이 나올 확률부터 해서 각각의 값들은 전부 6분의 1의 확률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는 각각 등장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값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이고요. 확률 분포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확률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의 개수를 정확히 셀 수 있을 때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눈금 x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 각각 정확한 값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 눈금 x의 확률 분포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산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눈금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등등 전부 다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확률값을 더한 것은 1입니다. 반면에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의 개수를 정확히 셀 수 없을 때의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분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확히 셀 수 없는 값이라고 한다면 어떤 값을 의미할까요? 바로 연속적인 값들을 의미하는데요. 키나 달리기 성적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연속적인 값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키가 175cm다 등으로 자신의 키를 표현하곤 합니다. 다만 그러한 키 값은 실수 형태로서 소수점 아래로 무한히 이어집니다. 달리기 성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성적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13초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13.1753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서 엄밀히 말하면 실수 형태로 표현되겠죠. 바로 이렇게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값이 연속적인 형태를 가진다고 하면 정규 분포와 같은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다양한 정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규 분포는 이런 식으로 뮤와 시그마 값으로 표현되곤 하죠. 이때 뮤는 평균 값을 의미하고요. 이 시그마 값은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을 한 값이 흔히 분산이라고 표현되죠. 이러한 확률 분포는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할 때 매우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세계에서 많은 데이터는 정규 분포로 꽤 괜찮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지능지수 또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IQ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Q 같은 경우는 평균을 100으로 설정한 뒤에 표준 편차를 15에서 24 정도로 설정해서 인간의 지능지수를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실제로 평균값이 100이고 표준 편차값이 24인 정규 분포를 표현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24를 표준 편차값으로 설정해서 IQ를 표현하곤 하죠. 이때 지능지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풀도록 한 뒤에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한 뒤에 그 평균값을 이렇게 100에 맞추어서 각각의 사람들을 점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값에다가 시그마 값의 2배를 한 값을 더한 것이 약 상위 2%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Q가 148이라면 상위 2%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세계의 많은 데이터는 정규 분포로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는 지능지수를 데이터로 설정했을 때에 대한 정규 분포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벡터나 행렬과 같은 그런 데이터 형태로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양한 확률 분포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데이터는 다차원 특징 공간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IQ와 같은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값을 가지는 1차원 데이터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 공간상에서의 확률 분포로 표현이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즉 많은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의 픽셀들은 일반적으로 RGB의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상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고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분포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또한 그 분포를 학습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점은 사람의 얼굴에도 어느 정도 통계적인 그런 평균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길이, 코의 길이, 목의 두께, 눈썹의 길이 등 얼굴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징들은 특정한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얼굴에도 통계적인 어떠한 평균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란 이미지에서의 다양한 특징들이 각각의 확률 변수가 되는 분포를 의미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분포는 특징 공간상에서의 확률 분포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변수가 여러 개일 때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히든 레이어에서 디멘전을 2라고 설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특징에 대한 값들이 캐치가 될 건데요. 한번 그냥 예시로 첫 번째 특징은 코의 길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눈의 모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얼굴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현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미지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고 하면 다변수 확률 분포로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 즉 여러 개의 특징 값을 가지는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차원 공간상에서 분포가 표현될 뿐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마찬가지로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성 모델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생성 모델, 즉 Generative Model은 실존하진 않지만 있을 법한 정말 그럴싸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때 데이터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자연어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 일반적인 분류 모델과 생성 모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분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형태로서 이해할 수 있겠고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적절한 분포를 학습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있음직한 그런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을 의미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통계적인 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새로운 데이터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스턴스란 사진 한 장과 같은 구별되는 데이터 개체를 의미합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확률 분포를 잘 학습할 수 있다면 우리 모델은 통계적인 평균치를 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확률 분포가 인간의 얼굴에 대한 분포를 잘 학습했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 모델이 학습을 잘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확률값이 높은 부분에 대한 변수, 즉 이미지를 샘플링을 하게 된다면 그럴싸한 이미지, 즉 있을 법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확률값이 낮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샘플링하게 된다면 그때의 값은 상대적으로 덜 있음직한 어색한 형태의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를 잘 학습한 뒤에 확률이 높은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서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럴싸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미지 생성 모델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미지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하는 모델 G를 만드는 것이 생성 모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모델 G가 잘 동작한다는 의미는 원래 이미지의 분포를 잘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생성 모델 아키텍처로는 오늘 공부할 2014년도에 제안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가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겐 논문은 2020년 현재까지 매우 다양한 논문들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말 고화질의 매우 그럴싸한 이미지를 빠르고 좋은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겐을 이용해서 학습이 되는 과정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모델 G는 원래의 데이터의 분포를 잘 근사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됩니다. 이때 여기 그림에서 이 초록색깔 그래프는 생성 모델의 분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점으로 표현된 이 검은 색깔 형태의 이산적인 분포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점들로 표현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이터는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A부터 D까지 차례대로 학습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모델, 이 초록색깔 그래프, 즉 생성 모델은 이런 식으로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잘 따라가는 형태로 잘 근사해서 학습이 되는 형태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 모델 G가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잘 학습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Z가 뭔지, 이 X는 뭔지, 그리고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 뭔지 이러한 내용들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모델 G가 학습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었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의 길이, 눈의 길이 등은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게 하되 눈썹의 두께만 더욱 진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겐 논문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본 겐 논문이 나온 이후에 나중에 더욱더 발전된 메소드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세부적인 특징들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겐 모델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습이 잘 된 이후에는 이러한 분포에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샘플링하게 되면 이렇게 있을 법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겐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적대적인 네트워크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adversarial, 즉 적대적인 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바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학습이 다 된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은 이 생성자가 되겠고요. 이 판별자는 생성자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함께 학습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생성자, 즉 생성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목적 함수가 실제 학습을 위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의 함수 v가 있을 때 이러한 함수 v는 d와 g 이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v라는 함수의 값을 이 g는 낮추고자 노력하고 이 d는 높이고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세하게 이 v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된 덧셈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의미하는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P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는 건데요. 즉 원본 데이터에서 한 개의 데이터인 X를 샘플링해서 즉 그냥 하나 꺼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상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세트에서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뽑아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이 D에 이미지를 넣은 값에 로그를 취한 값의 기대값, 즉 평균값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D에 넣고 그 값의 로그를 취해서 그 평균값을 구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텀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생성자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자는 항상 노이즈 벡터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PZ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노이즈를 뽑을 수 있는, 즉 노이즈를 샘플링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분포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노이즈를 샘플링한 뒤에 그 노이즈를 생성자 G에 넣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러한 가짜 이미지를 D에 넣은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거기에 1을 더한 값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값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전체 목적 함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이와 같이 안쪽에 있는 이 함수, 이러한 v가 있을 때 생성자인 g는 이러한 v의 값을 낮추고자 하고 판별자인 d는 이러한 v의 값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생성자, 즉 제너레이터는 하나의 노이즈 벡터인 z를 받아서 새로운 이미지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때 판별자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 x를 받아서 이 이미지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에 대한 확률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real distribution, 즉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한 확률값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이미지에는 1을 부여하고 가짜 이미지에는 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이때 이러한 출력값은 확률값으로서 1부터 0 사이의 값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판별자는 학습을 함에 있어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1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로그 같은 경우는 모놀리틱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1을 뱉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가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그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0을 뱉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생성자 G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텀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왼쪽 텀은 G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상수처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성자인 G는 이 오른쪽에 있는 텀을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이 판별자에 의해서 진짜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즉 이 판별자가 1을 내뱉을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성자는 자기가 만드는 이미지가 그럴싸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일종의 레이턴트 벡터, 즉 어떠한 노이즈 벡터인 Z가 들어왔을 때 이 Z가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하나의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크 이미지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게 되어서 로스를 구한 뒤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텀, 이 값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성자인 G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손실값을 G로 미분해서 거기에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를 곱한 값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반면에 D 같은 경우는 페이크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를 같이 받아서 이러한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1을 부여할 수 있고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 함수를 D로 미분한 뒤에 그러한 그레디언트 값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어센딩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엔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있고 이 생성자 파트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식에 대해서 이 D와 G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민맥스 게임, 즉 게임 이론에 기반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식에 대해서 G는 미니마이즈하고 D는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생성자 G는 굉장히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논문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꽤 그럴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상에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를 먼저 학습하고 G를 학습하거나 G를 먼저 학습하고 D를 학습하는 식으로 매번 미니 배치마다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한 번씩 학습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이 D와 G가 각각 옵티멀한 포인트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기대값은 말 그대로 진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기대값이 붙는 것 자체가 어떠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러한 기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해서 식에 대입한 뒤에 그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왼쪽 텀에 있었던 이 기대값 공식은 원본 데이터 분포에서 그냥 샘플 X를 뽑아서 D에 넣은 뒤에 거기에 로그를 붙인 값을 평균 내서 구하면 됩니다. 공식에서 오른쪽에 있던 텀도 마찬가지로 노이즈 분포에서 샘플 Z를 뽑은 뒤에 이렇게 1-D of G of Z를 뽑은 다음에 로그를 붙여서 기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반복문 써가지고 특정 횟수만큼 반복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땐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뽑아서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30이라고 한다면 32개만큼 데이터를 뽑아서 차례대로 함수에 넣은 다음에 그러한 값을 이용해서 역전파를 수행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기대값 공식 또한 한번 간단히 알아볼게요. 자, 기대값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냥 확률값을 곱하면서 다 더해서 그 값을 리턴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사건 값에 대해서 확률값을 곱한 뒤에 그 값들을 전부 더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이산확률 분포라고 한다면 자,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각각의 사건값에 대해서 확률값을 곱한값을 더해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6 곱하기 6분의 1까지 이렇게 값들을 전부 더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값은 6분의 21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대값은 3.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5라는 값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둥근값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3.5 정도의 값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2번 굴릴 수 있고 그때마다 나온 값의 둥근값을 더한 값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는 가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7 이상의 값을 얻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굴렸을 때는 3이 나오고 한 번 더 굴렸을 때는 5가 나오는 방식으로 더해서 8이 나온다면 7보다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대값은 각각의 사건값에 대해서 확률값을 곱한 것들을 모두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다음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대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문자 x는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안쪽에 존재하는 소문자 x 같은 경우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는 확률 분포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대값은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겐의 수렴 과정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앞서 보여드렸던 목적 함수를 이용했을 때 우리 제너레이터가 잘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이에 대한 증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겐 공식의 목표라고 한다면 생성자의 분포가 원본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PG가 P 데이터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학습이 다 이루어진 뒤에는 가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2분의 1, 50%라는 값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성자가 내보낸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이 D는 더 이상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Z 공간에서 매번 Z를 샘플링해서 생성자에 넣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Z의 도메인에서 X의 도메인으로 이렇게 매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처음엔 이와 같이 생성자의 분포가 원본 데이터 분포를 잘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또한 이를 잘 구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한 분포가 원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적절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학습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생성 모델의 분포가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잘 학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판별 모델의 분포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목적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습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런 그림의 형태로 각각의 분포가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습을 진행했을 때 도대체 왜 이러한 생성자의 분포가 P 데이터로 수렴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본 논문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증명 포인트입니다. 또 참고로 여기에서 이러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생성 모델의 분포는 이러한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잘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특정 개수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각각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검은색 점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학습이 된 이후에 이렇게 검은색 점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꺼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이미지, 즉 New Data Instance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 우린 이런 식으로 학습 이후에 확률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게 된다면 원본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럴싸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PG가 P 데이터로 수렴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는데요. 이것은 매 상황에 대해서 생성자와 판별자가 각각 어떤 포인트로 글로벌 옵티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명제인데요. G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D의 옵티멀 포인트는 바로 P 데이터 오브 G 더하기 PG 오브 데이터 분의 P 데이터 오브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G가 고정되어 있을 때 D는 바로 이러한 옵티멀 포인트로 수렴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함수 V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목적 함수를 다시 한번 그대로 작성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목적 함수는 바로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적분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 분포가 pz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래쪽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식 또한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러한 적분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z 도메인에서 샘플링된 노이즈 벡터를 g에 넣어서 우리가 데이터 x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도메인 z에서 x로 매핑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값을 x로 다시 치환해서 하나의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적분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이 형태를 잘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형태와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떠한 함수 y가 있을 때 이 y는 a 로그 y 더하기 b 로그 1-y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y 값은 a 플러스 b분의 a의 위치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바로 여기 포인트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위치인 걸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식에 대해서 그냥 y로 미분해서 그 도함수가 0을 가질 때를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y가 a 플러스 b분의 a일 때 극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간단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그림에서 a와 b는 상수에 해당하지만 이 a와 b가 각각 어떠한 분포를 가질 때에도 마찬가지의 로직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적분식이 언제 가장 큰 값을 가지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함수 d가 p 데이터 오브 x 플러스 pg 오브 x 분의 p 데이터 오브 x 분포를 가질 때 이러한 적분식이 최대화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v 함수 자체는 또 다른 함수라고 할 수 있는 g와 d를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옵티마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생성자의 글로벌 옵티멈 포인트가 어디인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생성자의 분포는 원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걸 언급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명제 또한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별도의 함수 c를 정의하는데요. 이때 c는 이러한 v 값을 최대로 만드는 d에 대한 v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fixed g 함수에 대해서 글로벌 옵티마를 가지는 이러한 d 함수에 대한 v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방금 증명했듯이 이 d의 글로벌 옵티마는 바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로그의 안쪽으로 각각 분자 부분에 2를 곱해주고요. 그 대신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4를 붙여서 동일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사실 증명의 편의성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꾸었을 때 이 첫 번째 텀과 이 두 번째 텀에 대한 내용은 KL 다이버전스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두 개의 분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 공식인데요. 흔히 쿨백 레이블러 발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P 데이터와 PG에 대한 분포의 차이를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기대값을 더한 값을 바로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증명의 편의성 때문에 바꿔준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를 쓰기 위해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쿨백 레이블러 발산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JSD와 같은 걸 이용하면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는 두 개의 분포 P와 Q가 있을 때 이 두 분포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앞서 우리가 치환해 주었던 이 두 개의 쿨백 레이블러 발산 값을 이렇게 한 개의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의 텀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때 말씀드렸듯이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는 디스턴스 매트릭이기 때문에 그 최소값을 0으로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 오브 데이터와 PG가 동일할 때 이 값은 0이란 값을 가지게 돼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로그 4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이러한 글로벌 옵티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솔루션은 생성자의 분포와 P 데이터가 동일할 때 즉 우리 생성자가 내뱉는 이미지가 원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동일할 때 이러한 글로벌 옵티머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생성자는 매번 이 D가 이미 잘 수렴해서
글로벌 옵티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생성자가 잘 학습된다면 바로 이러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수렴해서 P 데이터와 같은 분포를 가지는 형태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증명은 생성자와 판별자 각각에 대해서 글로벌 옵티멈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한 내용이고, 사실 학습이 잘 되어서 이러한 글로벌 옵티마에 잘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내용입니다. 원본 겐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겐은 학습이 어려운 네트워크 중 하나인데요. 원본 겐 논문이 나온 이후에 추후에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겐의 목적 함수를 알아보았고, 그러한 목적 함수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글로벌 옵티머 포인트가 어딘지도 수학적으로 알아보았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겐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반복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만들고요. 흔히 이걸 에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 에폭당 먼저 K번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한 뒤에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 이렇게 m개의 노이즈를 뽑은 뒤에 마찬가지로 m개의 원본 데이터를 샘플링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에 기울기 값을 구한 뒤에 경사를 타고 어센딩을 해서 이러한 식의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1이라는 값을 내뱉도록 만들고,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이란 값을 내보내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학습시킬 때에도 이렇게 m개의 노이즈를 샘플링한 뒤에 이 m개의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뒤에 이러한 기울기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생성자를 학습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생성된 이미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겐 논문의 저자인 이안 굿펠로우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논문에 넣어놓은 이미지는 별도로 선별해서 넣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만든 것을 그림으로 넣은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마지막 컬럼을 추가해서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컬럼에 있는 데이터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최대한 가까운 니어리스트 네이버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를 뽑은 건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와 엄밀한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외워서 그걸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을 법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본 논문이 나오기 이전 시점까지의 다른 생성 모델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까지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토 인코더 계열의 다른 생성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블러리하지 않고 샤프한 이미지가 잘 나왔다고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그냥 선형적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샘플링 해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1을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와 이렇게 5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 사이에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매번 실제 이미지로 바꿔본 건데요. 이렇게 1부터 5까지 자연스럽게 있을 법한 이미지들을 거쳐서 각각의 이미지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 들어가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은 각각 그럴싸한 이미지로 시멘틱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변형될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실습 코드는 제 GitHub 저장소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생성 모델 파트에 제가 Generative Adversarial Net이라고 올려놓았고, 강의 교환 PDF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강의 교환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실습 코드는 코드 프랙티스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 실습 코드는 파이톨치로 작성되어 있고, 간단히 코드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간단히 MNIST 데이터셋을 학습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파이톨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생성자와 판별자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위해서 NN 라이브러리도 불러옵니다. 이어서 MNIST를 불러오기 위해 톨치 비전 라이브러리 또한 불러오고요. 그렇게 불러온 데이터셋을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변형을 가해 전처리하기 위해서 Transforms 라이브러리도 불러옵니다. 또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Save Image 라이브러리도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성자와 판별자 모델을 정의하는데요. 이때 Latent Dimension은 Latent 벡터를 뽑기 위한 노이즈 분포의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노이즈를 위한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이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든 우리가 원하는 분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본 실습에서 정규 분포를 사용합니다. 자, 생성자 클래스를 보시면 간단히 하나의 블록을 정의해서 이러한 블록을 원하는 만큼 쌓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하나의 블록에서는 하나의 선형 함수를 거친 뒤에 배치 정규화를 수행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리킬렐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성자 모델은 이러한 여러 개의 블록을 연속적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 곱하기 28 곱하기 28짜리 하나의 엠리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붙여서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forward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노이즈 벡터인 z가 들어왔을 때 이를 모델에 넣고 그리고 view 함수를 이용해서 배치 사이즈, 그리고 채널, 그리고 높이와 너비 차례대로 각각 이러한 차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미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판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리니어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펑션을 붙여서 결과적으로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확률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먼저 이를 플래튼해서 하나의 벡터 형태로 쭉 나열한 뒤에 그것을 모델에 넣어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습을 위해 하나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요. 크기는 28 곱하기 28이고 파이톨치의 텐서 형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만 불러온 뒤에 방금 정의했던 전철의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변형하고요. 학습을 진행할 때는 하나의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128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실제로 앞서 정의했던 생성자와 판별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초기화해주고요. 그 다음에 쿠다 펑션을 불러와서 GPU로 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어서 하나의 손실함수를 정의해주고 생성자와 판별자는 각각 애덤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학습률과 이 베타 파라미터 값은 일반적으로 생성자와 판별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번의 에폭만큼 반복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샘플링해서 결과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매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개수만큼 진짜 레이블과 가짜 레이블을 만들어서 학습을 위한 레이블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성자를 학습하는데요. 이렇게 생성자는 하나의 노이즈를 받아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개수만큼 이렇게 노이즈를 뽑아서 이제 그러한 노이즈들을 생성자에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손실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생성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서 리얼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판별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라고 잘 분류하고 생성자가 만든 가짜 이미지는 fake이라고 가짜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별자를 업데이트하고요. 본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생성자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판별자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원래 논문과는 순서를 반대로 바꾸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물론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목적 함수에 대한 학습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번 에폭을 반복하게 되면 이 D 로스와 G 로스는 일관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방향으로 새들 포인트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과정을 다 반복한 뒤에 생성된 이미지 예시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있을 법한 그러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퍼 리뷰도 간단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생성 모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요. 서로 adversarial, 즉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생성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G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게 되고요. D는 한 장의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인지 혹은 G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G와 D는 일종의 민맥스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하나의 목적식이 있을 때 한쪽은 그 식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쪽은 그 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G는 속이려고 하고 D는 속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 G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잘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특정 생성 모델에서 요구가 되었던 마르코프 체인이나 별도의 인퍼런스 네트워크가 사용되지 않아도 괜찮으며 기존 방법들과는 차이가 있는 새로운 방식이며 오직 뉴럴 네트워크만 사용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인트로덕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 기점이라고 한다면 딥러닝을 활용한 분류 모델들이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렐로와 같은 피스와이즈 리니얼 유닛을 사용함에 따라서 레이어가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레디언트가 쉽게 베니싱되지 않고 역전파가 잘 이루어져서 깊은 네트워크도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다만 딥러닝 기반의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인트랙터블한 확률론적인 그런 계산들을 근사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렐로와 같은 피스와이즈 리니얼 유닛의 장점을 최대화해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안 굿펠로우가 본 논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을 적절히 회피할 수 있었던 새로운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versarial Network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요. 여기서 PITed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싸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성 모델은 하나의 적군과 싸우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적군이란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판별 모델이 되겠고요. 비유하자면 생성자는 일종의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범이라고 할 수 있고 판별자는 그러한 위조지폐를 감별해낼 수 있는 경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생성자와 판별자 모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서 오직 딥러닝만 사용해서 두 모델을 모두 학습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딥러닝 테크닉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드랍아웃이나 렐로와 같은 다양한 레이어들을 쌓아서 학습할 수 있고요. 마르코프 체인과 같은 별도의 테크닉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생성 모델을 위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아키텍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노이즈 베리어블인 Z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의 이미지 X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이때 G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 또한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딥러닝 모델로서 하나의 스칼라 값, 즉 확률값을 내보냅니다. 여기 보이는 공식이 전체 목적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민맥스 게임으로 서로 상대방의 파라미터를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게임 티어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함수를 우리가 V라고 했을 때 G는 이것을 최소화하고요. D는 이것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학습하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D는 실제 이미지인 X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서 1을 뱉을 수 있도록, 즉 리얼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을 뱉을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반면에 G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이 D에 의해서 진짜 이미지인 1로 구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형태로 학습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목적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제너레이터의 덴시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브젝티브 펑션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이런 생성자에서 샘플링된 이미지 결과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즉 임플리시트하게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는 추후에 임플리시트 덴시티를 따르는 유형으로 분류되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G와 D 네트워크가 충분한 캐퍼시티를 가질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하나의 그림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교육적인 목적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그림을 말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육 목적의 설명을 위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분포는 훨씬 고차원 공간에서의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의 목적 함수와는 약간 다르게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 식 대신에 로그 D of G of Z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초기 학습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레디언트를 고려했을 때 초기 G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식이 더욱더 높은 그레디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현상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G를 학습하는 게 더 학습 성능이 좋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Z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코드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형태로 샘플링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 노이즈 벡터는 유니폼이든 가우시안이든 우리가 원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우시안이나 유니폼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D는 고정된 G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포인트로 학습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G를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G에서 뽑은 데이터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성자인 G가 간접적으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다 마치고 나면 생성자의 분포는 원본 데이터의 분포에 수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전체 알고리즘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D는 동일한 목적 함수에 대해서 어센딩을 해서 맥시마이즈를 진행하고 생성자 입장에서는 이 뒤쪽에 있는 항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항만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로 경사항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저러한 목적 함수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생성자가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G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판별자인 D는 바로 이러한 분포로 옵티마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PZ는 PG of X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적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P 데이터를 A로 보고 이 PG를 B로 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형태로 전체식을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이 함수의 값이 최대가 되는 포인트는 A 플러스 B분의 A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옵티멀 D에 대한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G가 고정되어 있을 때 D의 옵티마가 어딘지 알았으니까요. 다시 이제 D가 옵티멀한 포인트를 가질 때에 대한 G의 옵티마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 C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 V 값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D가 있을 때 그때의 함수 V를 이렇게 C로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의 민값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D가 옵티마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이때 이 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로그 4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함수 C는 마이너스 로그 4라는 가장 작은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가 바로 생성자가 원본 데이터와 같은 분포를 가질 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이때만 글로벌 미니멈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대값 공식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 텀과 마이너스 로그 4로 정의될 수 있다고 했고 이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 값은 하나의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 값으로 정리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디스턴스 매트릭이기 때문에 이 P 데이터와 PG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 C의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가 P 데이터와 PG가 같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때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로그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옵티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고요. 이제 이어서 실제로 PG가 P 데이터로 잘 수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함수 V 형태는 이 생성자 파라미터의 도메인 상에서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파와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수 V가 이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생성자의 분포인 PG로 미분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항은 상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 뒤쪽에 있는 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V는 PG의 도메인에서 컨벡스 펑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뒤쪽에 있는 텀 또한 마찬가지로 PG에 대해선 상수이기 때문에 함수 V는 PG의 도메인에서 선형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적은 업데이트로도 충분히 잘 수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논문이 나온 시점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딥러닝 아키텍처 자체는 임계점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공간에서는 임계점이 여러 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과 다르게 실제로 구현상에서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핸디캡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생성 모델을 평가할 때 인셉션 스코어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 나오던 시점에서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주 사용되었던 생성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지표를 사용했을 때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컴페티티브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엠리스트, 토론토 페이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시파텐을 포함해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 컬럼에 있는
노란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내용들이고 왼쪽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이 각각 겐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의 이미지는 찾을 수 없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겐을 통해 학습된 생성자는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풍부한 그럴싸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